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5인 정혜순 씨입니다. 정 씨에게는 어디 주변에 말 못할 충격적인 일을 겪은 속사정이 있었죠. 비로소 모든 것이 시원하게 해결되고 미소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정 씨에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정 씨는 그날도 이른 새벽부터 부엌불을 켰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10분.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에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며느리 29살 김유진 씨가 이틀 전 전화를 걸어와 주말 하루만 아이를 봐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예요. 이번 주말에 약속 있으세요?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와 일정이 있냐고 묻는 며느리 김 씨. 그 한마디를 듣는데도 정 씨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직 별다른 일정은 없어. 장 보러 시장 다녀오고 그게 전부일 거야? 왜? 다행이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혹시 토요일에 아침 7시까지 오실 수 있을까요? 그래, 알겠다. 정훈이도 같이 나가는 거니? 네, 부부 동반 모임인데 정훈 씨 직장에서 진행하는 거라 빠지면 안 된다고 하네요. 알았어. 그럼 언제까지 봐주면 되는 거니? 죄송해요. 올해는 아니에요. 점심쯤에 저희 부모님이 데리러 오실 거예요. 전화는 언제나 가벼웠습니다. 며느리 김 씨는 죄송해요라는 말이 입에 붙은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부탁받고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 부엌에서 손놀림이 바빠졌습니다. 이왕 아들 집에 가는 거 반찬이라도 챙겨줄까 싶어 분주하게 움직이기로 한 겁니다. 아휴,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부터 주방에서 이 고생이야? 잠에서 깬 남편이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왔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정 씨를 보고 걱정이 되어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당신 무릎도 안 좋은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지금 시간도 너무 이르고 차라리 조금 더 자다 가지 그래. 힘들게 하지 말고 가서 용돈이라도 주고 오면 되잖아. 그게 이거랑 같아요. 오랜만에 가는 거 좋아하는 반찬이라도 챙겨줘야죠. 당신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더 자요. 이따가 약속이 있다며? 주방 일 마무리하고 준비해서 바로 나갈 거예요. 어휴, 당신도 참 정성이야. 그럼 나 먼저 들어갈게. 조심히 다녀와. 정 씨는 손주가 좋아하는 김부각을 튀기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연근조림과 깻잎 무침도 만들었습니다. 힘이 들었지만 며느리를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무게가 제법 나가는 반찬통을 싸서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양손 가득 짊어진 짐과 왠지 모르게 무거운 발걸음이 정 씨를 감쌌습니다. 기사님, 이거 새별 초등학교 가는 버스 맞죠? 네, 앞차랑 간격 문제로 5분 정도 뒤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조심히 타세요. 서울에 도착하고서도 한 번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정도를 더 가야 했습니다. 시내버스로 갈아탄 정 씨는 한숨을 턱 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 버스를 타다 보니 문득 예전이 생각났습니다. 처음부터 아들 며느리의 사정을 봐주기만 하는 늘 쳐주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김 씨가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신혼초. 정확히 손주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며느리도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 한 명이라 믿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번 주말에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잠을 계속 못 자요. 아이고, 네가 고생이 많지. 원래 그 맘때 애들이 예민해서 고생한다더라. 저희 부모님이 일을 하셔서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요. 정말 죄송해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기대가 어긋난 건 정확히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였습니다. 육아를 하기에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방문 횟수도 줄고 안부 연락도 줄어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정 씨는 이해했습니다. 정 씨도 2명의 자식을 낳아 길러본 사람으로서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알았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힘드니까 그러려니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들 며느리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한 달간의 짧은 육아휴직을 끝내고 일터로 복귀했고 며느리는 독박육아라는 말을 하며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저 복직하는데 걱정이네요. 뭐가 걱정이야? 이제 유진이 혼자 애기 봐야 하는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원래 애 키우는 게 힘들지. 그래도 어쩌겠어. 네가 퇴근하고 많이 도와주면 되는 거지. 가끔 유진이가 많이 힘들어하면 엄마라도 와서 도와주세요. 저 이제 진급식이라 휴가도 많이 못 쓰고요. 눈치도 보여서. 그 모습에 정씨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공감도 해주었습니다. 이따금씩 아들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을 때면 꼭 들리곤 했습니다. 어린 손자를 봐주면서 몇 시간이라도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봐주기 시작했던 편의가 어느새 당연시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아이 어린이집 맡기기 좀 그래서요. 적어도 돌은 지나야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저 이번에 친구들 좀 만나고 싶어서. 물론 손주가 돌이 채 되지 않았을 땐 어려서 어린이집에도 못 보내고 하니 조금만 참자. 내 새끼니까 하는 심정으로 봐주었습니다. 아무리 정씨라도 60이 넘은 나이에 육아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몇 년 전 무릎 관절 수술을 하고 난 뒤 오래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아들 며느리, 손주를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결국 얼마 전 정씨는 큰 결단을 내린 거였습니다. 그렇게 옛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익숙한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내릴 준비를 하며 시계를 보니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7시까지 와달라고 했던 며느리의 부탁 때문에 버스에서 내린 정씨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혹여나 자신이 늦어서 모임에 늦진 않을까,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했습니다. 아들이 사는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직 안 일어났나? 잘 안 눌린 건가? 그렇게 두세 번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정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마저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아직 잠을 자고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문을 두들기며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 정훈아, 유진아, 나왔다. 안에 있는 거니? 몇 번이고 문을 두들기고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소리에 같은 층에 거주하는 주민이 쳐다보기까지 했습니다. 정씨는 민망한 마음에 다시 며느리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며느리와 겨우 통화가 되었습니다. 유진아, 나 지금 너희 집 앞에 도착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길래 혹시 자고 있던 거니? 그러자 며느리 김 씨의 반응은 정씨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지금 강릉이에요. 이제 거의 도착해서요. 뭐라고? 강릉이라니? 네, 급하게 친구들이랑 여행 가게 돼서요. 아이는 저희 친정에 맡겼어요. 저번에 말 안 드렸던가요? 정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정이 있어 토요일 7시까지 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게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자신이 기억 못할 리가 없었는데 며느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야 모르지. 오늘 부부 동반 모임 있다고 해서 네가 아침 7시까지 와달라고 했잖니? 그제서야 며느리 김 씨는 아차 싶었는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요. 지난주에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요.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정 씨는 며느리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가 목요일에 연락했잖니? 오늘 부부 동반 모임이 있으니 7시까지 와달라고. 아이는 점심쯤에 사돈들이 데려가기로 했다고. 3일 전에 했던 말인데 지난주에 계획이 바뀌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게 말이죠. 말을 버벅이며 얼버무리는 며느리의 말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끊어라. 정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실망감 같기도 서글픔일지도 모를 이 감정이 정 씨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과 간식까지 잔뜩 무겁게 싸들고 왔는데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정 씨는 현관문 앞에 가지고 온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기요. 그 집 사람들 외출한 것 같던데 음식이면 제가 따로 보관이라도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두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정 씨를 지켜보던 앞집 사람이 나와 말을 건넸지만 정 씨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을 뒤고하고 정 씨는 아파트를 나와 큰 길가로 조금 걷자 카페가 하나 보였습니다. 예전에 아들의 집에 방문했을 때 들렀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겠어요? 정 씨는 쏟아지려는 눈물을 꾹 참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보다 마음이 더 싸늘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성이다 집에 돌아온 건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남편 오태수 씨가 깜짝 놀라 정 씨를 맞이했습니다. 뭐야, 당신 오늘 정훈이네 간다고 하지 않았어? 벌써 내려와. 응, 다녀왔지.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려온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아무도 없었어. 굳은 표정으로 짧게 대답하는 정 씨의 말에 남편 오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볍게 세수를 하고 나온 정 씨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한참 정 씨의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점점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애 봐달라면서 그 먼 길을 오라가라 한 사람이 누군데 말도 없이 여행을 떠나. 그러게요. 그렇게 와달라고 말해놓고서는 친정에 애 맡겨놓고 자기들끼리 강릉 갔대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새벽부터 당신이 준비해서 갈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미리 전화 한 통이라도 해야지. 가뜩이나 다리도 안 좋은 사람이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러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나 몰라요. 유진이가 하는 말이 지난주에 일정이 갑자기 변경됐다나 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소리에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아들 정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잔뜩 굵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훈아, 너 엄마 새벽 4시부터 반찬 만들고 그거 들고 니네 집까지 갔다는 거 알고 있어. 니들이 오늘 와달라고 해서 새벽부터 얼마나 부산을 떨었는지 알아. 죄송해요, 아버지. 저도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그게 할 말이냐? 네가 제정신이면 이런 식으로 부모 대할 수가 없어. 미리 전화라도 줬으면 네 엄마가 이런 개고생은 안 할 거 아니냐. 다리도 아픈데 꾸역꾸역 반찬까지 해가지고 갔더니 연락 한마디 없다가 지들끼리 여행을 가버려. 니들이 사람이야?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받은 듯 했습니다. 아버님, 저 유진이에요.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왜? 오해는 무슨 오해? 오해고 자식고를 떠나서 니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요, 아버님.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워낙 갑자기 변경된 거라. 이 사람한테는 지난주에 바뀐 거라고 했다면서? 지금은 또 갑자기야. 말이 앞뒤가 다르잖냐? 니들이 작정하고 엄마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한 거지. 지금 이게 뭣들 하는 짓이야. 서슬퍼런 오 씨의 분노가 정 씨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아들 정훈 씨는 짧은 사과만 연거푸했고 며느리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앞으로 그 집 일 신경 안 쓸래? 나도 내 인생 좀 살아야겠어. 응당 그래야지. 부모 도움을 당연하게 아는 것들은 받을 자격도 없어. 당신도 이제 도와주지 마. 괘씸한 것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정 씨는 불편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반가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딸 정연 씨였습니다. 정 씨의 딸 정연 씨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해외에 가게 되는 바람에 3년간 영상통화로 얼굴을 마주해야 했고 드디어 한국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요. 이제 나갈 일 없을 거예요. 어우, 지겨워. 의사 되면 좀 편할 줄 알았더니 우리 딸이 계속 고생하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배울 건 배워야죠. 좋은 기회에 잘 다녀왔으니 그걸로 만족해요. 나 상도 받아왔어요. 근데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오랜만에 딸 얼굴 본 사람치고는 표정이 어두운데? 정 씨를 닮아 늘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던 속 깊은 딸 정연 씨는 단번에 정 씨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정 씨는 그간 있던 일에 대해 말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 오 씨가 먼저 나서서 모두 말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정연 씨는 남편이 화를 낼 때 지었던 표정을 똑같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만히 뒀다고요? 네 엄마가 그렇게 못하잖냐? 내가 다 열이 받더라. 당사자가 가만히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크게 한 소리 하고 말았지. 오빠랑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하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잘 부탁한다고까지 했는데. 누가 아니래냐? 그래도 우리 딸이 있어서 엄마가 마음은 좀 편할 거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엄마에게 딸은 꼭 필요한 존재니 말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오빠랑 새언니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지 마요. 왜 그러냐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해버려요. 아니다, 그냥 나한테 말해줘요. 내가 아주 두 사람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제 성격 아시죠? 자신의 편을 들며 대신 화를 내주는 딸의 모습에 그제서야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랜 해외 연수로 인해 정연 씨가 열흘간의 휴가를 받았고 정 씨 부부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흐른 뒤 주말을 앞두고 있던 찰나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죠?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실까요? 지난번 일 이후로 연락 한 번 없던 며느리가 또 무슨 부탁을 할지 뻔했습니다. 정 씨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 돼. 나 이번 주 정연이랑 제주도 여행 간다. 정연이 귀국한 건 알고 있지? 알고 있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아가씨랑 통화했어요. 그런데 제주도를 가신다고요? 왜? 나는 여행 가면 안 되는 거니? 정 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저희가 모임이 있어서 아이 좀 부탁드릴까 해서요. 안 될까요? 방금 말한 거 뭐 들었어? 정연이랑 여행 간다니까? 그리고 봐주면 뭐해? 지난번처럼 또 까먹고 여행이라도 가려고 그러니? 이전 같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내줬을 정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사실 제주도 여행도 정연 씨가 먼저 권유한 거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삶을 살아야 해요. 그 사람들한테 시간 쓰는 거 아깝잖아요. 이제 편히 노후를 보내도 모자란데 아빠 말처럼 그런 개고생은 하지 마요. 나라고 안 그러고 싶겠니? 그래도 네 오빠고 새언니고 마음이 쓰여서. 제가 함부로 단정 지을 말은 아니지만 오빠랑 새언니는 엄마를 부모로서 배려하지 않고 있잖아요. 도움받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닌데요. 마음을 가다듬은 정 씨는 냉정한 어투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안 돼. 나 여행 간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힘들 때 말씀하라고 하셔놓고서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굳어진 정 씨의 목소리에 실수했다는 것을 느낀 며느리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 씨는 화가 났지만 애써 참아내기로 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여행에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올 셈이었습니다. 시원한 공기, 파릇한 바닷내음을 맡으며 정 씨는 힐링이라는 것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정 씨. 남편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뒤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던 찰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여보, 당신이 좀 나가볼래요? 나 이거 정리 좀 하게요. 알았어. 잠시만. 남편 오시는 인터폰을 잠시 쳐다보더니 표정을 굳혔습니다. 정훈이랑 유진이가 왔네. 이윽고 열린 현관문 앞에는 아들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철이 없는 건지 기분이 좋은 건지 해맑은 표정을 하고서 말입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왔어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니? 어머님, 아버님 얼굴도 뵐 겸 아가씨도 오랜만에 보고요. 그런데 장 보고 오셨나 봐요.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언제나처럼 무언가를 기대하고 온 눈치였습니다. 정 씨는 며느리가 내려놓은 짐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여러 개의 반찬통이 담긴 쇼핑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켠에 놓인 보냉백까지 말입니다. 설마 집에 있는 반찬 챙겨달라고 가져온 건 아니겠지? 양심도 없네. 참.
뻔한 생각을 했던 정 씨였지만 이번에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정 씨는 순순히 반찬을 만들어줄 의향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냅둬라. 내 살림이잖니. 건들지 마. 냉정하게 대답한 정 씨는 두 사람을 거실로 보내고 냉장고 정리를 마저 했습니다. 그때 새벽에 퇴근한 정연 씨가 잠에서 깨었는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왔어? 어머, 아가씨 있었네요? 출근한 줄 알았더니. 어젯밤에 퇴근 예정이었는데 급한 환자 때문에 새벽에 들어왔어요. 근데 왜 왔어요? 그야, 오랜만에 인사도 드릴 겸 아가씨도 볼 겸해서요. 천천히 거실과 주방을 번갈아 보던 정연 씨는 이내 상황 파악을 끝냈습니다. 정 씨의 표정이 굳어 있고 아버지 오시마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 뻔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와 마찬가지로 며느리가 들고 온 반찬통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뭐 우리 집에 맡겨놨어요? 저 반찬통은 또 뭐래? 오늘 장 본 건 아주 기가 막히게 알고 오셨네.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랜만에 봐놓고. 말이 곱게 나올 리가 없잖아? 뭔 소리야? 정훈 씨는 정연 씨에게 퉁명스럽게 말했고 이에 질세라 듣고 깨달으라는 듯 정연 씨도 쏘아붙였습니다. 할 말은 하는 정연 씨의 성격을 알았기에 오 씨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다들 그만해라. 집안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자리에 앉아. 정연이 너는 더 쉬던가 해. 여보, 점심 준비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오늘은 좀 늦게 먹자고요. 알았어. 커피나 한잔 하면서 기다리지 뭐. 니들도 이왕 온 거 밥은 먹고 가라. 정 씨는 서둘러 냉장고 정리를 끝내고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가지나물과 시금치나물을 맛깔나게 무쳤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정연 씨가 좋아하는 고등어구이와 계란부침까지 간소하지만 멋들어진 한상이었습니다. 오랜 외국 생활로 그리웠던 집밥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정연 씨를 배려한 식단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정 씨가 식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때까지도 며느리는 주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정 씨는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식사들 하세요.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앞에 그리 달갑지 않은 손님들까지 있으니 기분이 썩 내키진 않았습니다. 오 씨가 먼저 크게 한술을 뜨자 나머지 식구들도 따라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잘 구워진 고등어 구이 한 조각을 정연 씨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래서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고 하나 봐. 너무 맛있어요, 엄마. 정연이 많이 먹어라. 너희들도. 기분 좋게 식사를 시작한 정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숟가락을 금방 내려놓았습니다. 식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기에 그랬을까? 아니면 정 씨를 거슬리게 한 무언가가 있었을까? 바로 다름 아닌 며느리 유진 씨 때문이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어쩜 이리 반찬이 하나같이 다 맛있을까요? 어머님은 한정식 집을 하셨어도 완전 성공하셨을 거예요? 식사를 하던 도중 반찬을 몇 번 집어먹더니 며느리가 느닷없는 칭찬을 해댔습니다. 조금 의아했지만 그 의도를 쉽게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거두는 듯 했습니다. 진짜 백화점에 있는 반찬 가게 가는 것보다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 한 번 먹는 게 더 영양가 있고 맛도 좋은 거 있죠?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저도 가르쳐 주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레시피 다 나온다. 따로 비법 같은 건 없어. 정 씨는 혹시라도 며느리가 이것을 핑계로 반찬을 챙겨달라고 할까봐 인터넷을 핑계 삼아 둘러 말했습니다. 적당히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면 난감해하면서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눈치가 없는지 그런 정 씨의 의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듣기 싫었던, 하지 않았으면 했던 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너무 맛있어서 안 되겠어요. 저 이따가 반찬 좀 싸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람도 잘 먹고요. 이 정도 간이면 아이도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너무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반찬을 요구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정 씨는 가족들 앞이라 대놓고 싫은 티를 내지 못하고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연 씨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죠. 인터넷에 레시피가 잘 나와 있대요. 엄마도 요즘 그거 보고 많이 하시거든요.
너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언니도 한번 해보세요. 에이, 그래도 손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머니 손맛은 아무도 못 이기죠. 그러자 마주 앉아 있던 남편 오 씨가 눈 한쪽을 깜빡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길어지면 서로 피곤하니 적당히 알아서 하고 돌려보내라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식사를 마무리한 뒤 며느리가 가져온 반찬통에 반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내려온 애들 빈손으로 돌려보낼 순 없잖아. 적당히 하고 돌려보내라고. 나도 주기 싫지만 대놓고 저렇게 내려온 게 어이없기도 하고 웃겨서 주는 거야. 속이 터져요. 나 이제 이런 거 안 하려고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도저히 서운한 마음이 가시질 않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 정연이도 있는데 굳이 큰 소리 내지 말자고.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정 씨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반찬통 꾸러미를 건네자 기다렸다는 듯 아들과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차 막힐 시간이라서요. 이제 올라가 볼게요. 볼일은 다 봤다는 듯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정훈 씨의 표정이 얄밉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볼게요. 남편, 정연 씨와 함께 현관 앞에서 아들 부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치레였지만 그 순간까지도 아들과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정 씨의 마음도 굳게 닫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오빠랑 새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올까요? 그럴 필요도 없다. 뭐 하러 그래? 네 입만 아프지. 너무 얄밉잖아요.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새언니도 새언니지만 오빠가 진짜 멍청한 짓을 하고 있네요. 매를 벌어. 그래도 네 오빠야. 언젠간 정신 차리겠지. 언젠간 차리긴 하겠죠. 근데 그 사이에 엄마 마음이 다칠까봐 더 걱정이에요. 눈치가 없는 것도 죄고 축복인 거다. 그걸 진작에 깨우쳤으면 이런 감정 자체를 안 느끼게 해야지. 당신도 너무 마음에 담아주지 않았으면 해. 괜히 당신 마음만 더 힘드니까. 정연 씨와 남편은 애써 정 씨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배려에 대한, 헌신에 대한 기준을 좀 낮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씨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보며 다시금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와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고 가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라며 약간의 용돈과 덕담이 담긴 전화통화를 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며느리 유진 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어머니, 이번 주 주말에 오빠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할까 하고요. 아가씨도 시간 괜찮으면 같이 오고요. 식사 대접을 한다고? 어디서 말이니? 나가서 먹는 것도 좋지만 제가 그동안 요리 연습을 좀 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제대로 된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갑작스런 며느리의 태도에 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는 며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랄 줄만 알지 누군가를 위해 먼저 나서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글쎄다. 그 이랑 이야기도 해봐야 하고 정연이도 스케줄 확인을 해야 해. 워낙 바쁜 애라. 그럼 알아보시고 괜찮으시면 그때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는 걸로 해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 씨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며느리의 말이 사실인지, 약속을 지킬 것인지, 지난번처럼 말만 하고 어디 가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과 기대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남편과 정연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행히 정연 씨도 스케줄 조정이 가능했고 남편 또한 못 갈 이유 없다며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찝찝했던 건 정 씨였습니다. 여보, 이왕 가겠다고 한 거 가기는 하는데 나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 왜? 불안할 게 뭐 있어? 맛이 있든 없든 자리만 하고 내려온다 생각하지.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별로야. 엄마, 설마 초대해놓고 두 분 앞에서 별일이야 있겠어요? 그냥 마음 편히 서울 구경 왔다 생각하시고 편히 계시다 가셔요. 정연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들의 집에 도착한 정 씨는 현관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지난번 겪었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직접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는 말을 했기에 설마 오늘까지 자신을 기만하려나 싶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진정된 몸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아가씨도 얼른 들어와요. 긴장했던 것과는 달리 맛있는 음식 냄새와 커피 냄새로 가득한 집안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조금 어수선하긴 했지만 식탁에는 며느리의 말대로 서툴지만 정갈하게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냉장고에서 반찬만 꺼내면 되는데. 잠시만요. 며느리는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고는 나머지 필요한 반찬을 꺼내오겠다 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며 오랜만에 가족애가 끈끈해진 듯 했습니다. 손주의 재롱의 분위기는 무르익기 시작했고 온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했기에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나도 도와주마. 잠시 자리 좀 내줘. 아니에요. 어머님이 왜 무리하세요? 저랑 정훈 씨가 다 준비했으니까 치우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하는 게 맞죠.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부려먹어요. 그 말에 살짝 기가 찼습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정연 씨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손님으로 왔다고 해도 도와주는 게 있어야지. 어머님, 그러면 반찬 좀 냉장고에 넣어주시겠어요? 정리는 제가 다 해놨어요. 아이, 엄마 좀 쉬세요. 그래도 도와는 줘야지. 냉장고에 반찬이나 넣어주자. 정 씨는 그나마 손님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며느리가 정리해두었던 반찬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유진 씨가 급하게 다가와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깜짝이야. 너 왜 그래? 네가 이거 정리 좀 해달라며. 여기에 넣는 거 아니니? 그러자 며느리 유진 씨가 당황하며 두 사람을 가로막기까지 했습니다. 새언니, 왜 그래요? 당황스럽네. 생각해보니 제가 초대해놓고 일을 시키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설거지 마저 하고 정리할게요. 뭘 이런 게 대수라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정 씨는 큰 소리가 나는 게 싫었습니다. 정연 씨를 거실로 데리고 나간 정 씨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하단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니? 또 왜? 아니, 혼자 하는 게 많아 보여서 뭐라도 도와줄까 싶었는데, 설거지는 자기가 한다고 하고 반찬 좀 넣어달라길래 그러려 했죠. 근데 가로막아서는 그냥 앉아 있으라고 그러네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니까 그러죠. 자기가 부탁해놓고 갑자기 가로막고 뭐 숨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죠. 그러자 옆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정훈 씨가 흐린 눈을 하며 정연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너 자꾸 그런 말 할래? 기분 좋게 밥 먹으러 와서는 왜 시비야?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엄마 속상하게 한 게 죄 지은 거지 뭐.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눈치던데, 아니야? 야, 뭘 알고나 제대로 말해. 깜빡한 거겠지. 그래서 엄마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 말도 없이 여행도 가고 그런 거야? 그 순간 집안 분위기는 차갑다 못해 살벌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이러려고 온 건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나누는 진지한 분위기의 정신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남편 오 씨가 그만하라며 정연 씨의 옷깃을 붙잡았지만 정연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틀려? 내가 보기엔 언니도 그렇고 오빠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도 안 하지. 너 진짜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의사라는 애가 말을 왜 이렇게 후지게 해? 그때 부엌에서 일을 마치고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언니가 말해봐요. 언니 엄마한테 사과는 제대로 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가 아니죠. 원래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라. 저 귀국하고 엄마한테 제일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야, 너 진짜 그만 안 해? 시끄러워. 언니가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부탁해서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반찬이며 뭐며 다 싸갔다며? 근데 두 사람 말도 없이 여행 갔다더라고? 엄마한테는 오라고 해놓고 기껏 몇 시간 달려서 갔더니 말이야. 나 그 소리 듣고 너무 어이가 없던데? 언니 말해봐요. 멋쩍어 하며 애써 웃음 짓는 유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려다 깜빡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던데요.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거실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웬만해서는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안 되겠구나. 잘못이라도 알았으면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어. 갑작스런 상황에 정씨를 포함한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면 내는 특유의 굵은 목소리가 유독 더 도드라졌습니다. 말해봐라. 그럴 수도 있다고. 정훈이 유진이 너희한테 몇 번이나 반찬 해다 주고 아이 봐줬는지 몰라? 힘들다고 연락 오면 군말 없이 가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 그야 서로 돕고 사는. 닥쳐라. 이놈아, 서로 돕긴 뭘 도와. 네 엄마가 헌신한 거지. 니들이 하하호 웃으며 놀러 다닐 때 네 엄마는 아픈 다리 부여잡으면서 자나깨나 너희 걱정뿐이었어. 그렇게 헌신해도 니들한텐 당연한 거냐? 그제서야 정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호통이 뇌리를 스쳐 무언가 따가운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정훈 씨는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미안함보다 당황한 기색이 더 커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정연 씨는 말없이 냉장고로 다가가 문을 열어봤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냉장고 못 열게 한 이유가 있었네. 그 말에 정 씨와 남편 모두 냉장고 앞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한켠에는 정 씨가 해주었던 김치, 무말랭이, 시금치 나물 등 반찬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챙겨달라고 했던 반찬들도 거의 손을 대지 않은 듯 그대로였습니다. 이미 오래된 반찬들은 통에 보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하얗게 곰팡이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너 이래서 우리 가로막았던 거구나. 내가 그동안 해준 건 뭐였니? 그러게 내가 진작에 버리자고 했잖아. 아, 진짜. 너희들 진짜 너무하는구나. 내가 몇 번이나 더 참아야 하니? 얼마나 더 비참해야 해? 냉장고 아래칸에 가득 쌓여있는 반찬통들을 보며 정 씨는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 오 씨도 할 말을 잃은 듯 가만히 서서 정훈 씨와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너희들 하는 꼬라지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 것 같구나. 세상에서 제일 못 되쳐먹은 놈들 같으니라고. 아버지, 저 그게 아니라요. 아버님, 시끄러워. 네 엄마가 만든 거 먹을 줄은 알면서 고마운 줄은 몰라. 아, 먹지도 않았지? 네 엄마가 고생해서 만든 음식들을 이따위로 취급해도 되는 거야? 네가 이러니까 네 마누라도 네 엄마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거야. 알아, 이 자식아?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며느리는 그제야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틀렸어. 다음부턴 조심한다가 아니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야지. 다음에 또 그런다는 거야, 뭐야? 유진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다. 아버님, 정 씨는 허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헌신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 정 씨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쓸쓸했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어이가 없었을 뿐이고 자신이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해주었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랬던 것 같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요. 지금도 봐라. 사과는커녕 핑계부터 말하려고 하잖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내가 너희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 엄마, 지금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나 지금 멀쩡해. 이게 어디서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니들이 잘못한 게 뭔 줄 알아?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변명만 늘어놓는다는 거야. 여행 간다고 하면 내가 잡아먹니? 못 가게 해.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있어? 정훈 씨와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나 다름없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정 씨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실망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것 같구나. 난 너희들한테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해. 유진이 너 말해봐라. 내가 너 힘들다고 할 때 안 도와준 적이 있었어? 단 한 번이라도? 아니요.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내가 말렸니? 못하게 했니? 아니요. 마지막 내가 너희한테 베풀었던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니? 아니요. 고개를 푹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두 사람을 보며
정 씨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한 공간에 마주하고 있다가는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정 씨를 감쌌고 뒤이어 남편과 정연 씨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 이후 집으로 가는 차 안은 서로의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정연 씨의 물음에도 정 씨는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참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집으로 가는 내내 정 씨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정연 씨도 지금 정 씨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었기에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정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오 씨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게 다 고마운 줄 모르는 그 녀석들 때문이지.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정연이도 없고 유진이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그래서 더 잘해준 건데 왜 그게 당연하게 돼버린 걸까요? 당신 잘못 아니니까 상심하지 마. 앞으로 당신 인생 살면 되는 거야. 이번 일로 나도 당신한테 미안한 게 많아. 당신은 또 뭐가 미안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내가 중재를 했어야 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게 잘못이지. 어휴. 정 씨는 남편의 말에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식들 일로 속 시끄러운 일이 없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한 것도 좋지만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을 걸어보기도 하고 집 앞 골목을 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요가 강좌도 등록했고 독서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오 씨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제주도에서 학회하거든요. 근데 학회는 하루만 참석하면 되고요. 휴가 좀 써볼까 해요. 정말 그거 바쁜 거 아니니? 준비 잘해서 괜찮아요. 학회 끝나고부터는 시간 괜찮으니까 이번에 아빠랑 같이 여행 가실래요? 엄마는 좋지. 안 그래도 너 귀국하고 얼마 안 돼서 다녀왔을 때 너무 좋았거든. 그 갈치 조림 맛있게 해주던 식당도 다시 가고 싶더라. 그럼 제가 비행기표랑 숙소 예약해둘 테니까 아빠랑 준비하고 계세요. 정 씨는 정연 씨와 남편과 함께 제주도, 강원도 등 전국 곳곳을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반성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원망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했든 사과를 하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달여를 지내다 보니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종종 아들 정훈 씨만 안부 전화를 걸어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임에도 제법 익숙해졌고 주방일과 어색했던 남편이 요리학원까지 다니며 음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며느리와는 자연스레 거리감이 생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 씨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모처럼 외식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당신 어디쯤이에요? 정연이 만나서 데리고 가느라 5분 정도 늦을 것 같네. 이제 다리 건넜어. 알겠어요. 차 조심하고 천천히 와요. 외출했던 남편과 딸이 약속 장소로 오기로 했고 정 씨는 잠시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그래, 나다. 무슨 일이니? 며느리 유진 씨는 한참 동안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정 씨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음 주 금요일에 아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라고? 뭘 부탁해? 사실 제가 취직을 했는데 그날 근무가 늦게 끝날 것 같아서요. 친정 부모님도 몸이 안 좋으시고요. 부탁드릴 곳이 없어서요. 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직도 반성을 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자신이 정말 만만해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 정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그날 요가하러 가야 된다. 아,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하자.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부탁 안 했으면 좋겠구나. 들어줄 일도 없다만 애초에 듣기가 싫어서 말이지. 하루하루 꽉 채워서 사느라 너희들 도와줄 여력은 없어. 정아이 봐줄 사람이 필요하거들랑 시터 구해라. 요즘 잘 돼 있다고 하더구나. 그럼 끊자.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감사 없는 태도에 서운해하기보단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늘 정 씨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독서 모임에서 친해진 동갑내기 친구가 물었습니다. 혜순 씨, 자식들 걱정 안 돼? 딸이야 말만 들어도 워낙 잘하는 것 같던데. 아들이랑 며느리가 그래도 나중에 내 걱정 제일 많이 해줄 사람들이잖아, 아니야? 이젠 안 해. 내가 나를 걱정하느라 바쁘거든. 내 코가 석자야. 정 씨의 대답은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말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야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정 씨.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 음식이 부담이었어? 네, 솔직히요. 어머니는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럽고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은영아, 그래도 나는 현우 엄마잖아. 아들 보러 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운 76살 강명숙 씨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잠이 일찍 깬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현우 집에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부터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아들 목소리에 기운이 없어 보였던 게 마음에 걸렸던 강 씨는 맛있는 반찬을 해서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야근도 자주 하고. 그때 현우가 한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야근 때문이라고 둘러대는 아들의 모습에 강 씨는 며칠 전부터 냉장고를 채워가며 음식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닭볶음탕, 구수한 시래기국, 그리고 정성 들여 만든 각종 밑반찬들까지 말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새벽이라 공기가 차가웠지만 좋아할 애들을 생각하니 강 씨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강 씨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국물 맛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현우가 좋아할 거야.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라고 할 거야. 알루미늄 반찬통 4-5개의 음식을 정성스럽게 담으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큰 검은 비닐봉지에 반찬통들을 차곡차곡 넣으니 제법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좋아할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강 씨는 오히려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보는 만큼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진한 남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조금이나마 멋을 내려고 목에는 작은 스카프까지 둘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집에 가는데 단정하게 해야지. 집에서 현우가 사는 아파트까지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하고 마지막에는 버스까지 타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긴 여행이 조금 부담스러웠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강 씨의 발걸음이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 아침 햇살이 강 씨의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런 설렘이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현우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어려워했던 건 아닙니다. 며느리 은영 씨와의 관계도 처음엔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첫 인사 때 정중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고
은영 씨도 나름 예의를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색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현우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잘 지내보자. 강 씨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하다고 여겼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아들에게 향하는 길. 이때까지만 해도 강 씨는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환승역에 도착했을 때도 기분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지하철역 복도를 걸으면서도 강 씨는 마음속으로 상상했습니다. 현우가 반찬을 보고 기뻐할 모습,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 나눌 따뜻한 대화들을 말입니다. 두 번째 지하철을 타고 마지막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강 씨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우를 혼자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던 시절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생선 장사를 하며 번 돈으로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다짐했던 그때가 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강 씨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곧 만날 아들 생각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강 씨는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순조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현우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강 씨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과 높게 솟은 아파트들을 보니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현우를 키우며 살았던 그 작은 반지하 방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강 씨가 26살이던 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때 현우는 겨우 돌이 갓 지난 아기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어린 아들과 거의 바닥난 통장뿐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핀잔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키우겠다라며 강 씨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말이 강 씨의 자존심을 깎아내렸지만 강 씨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건 현우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꼭 잘 키워내겠습니다. 그날부터 강 씨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생선 장사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초보자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첫날 다른 상인들이 강 씨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장사 좀 해봤냐며 꼬투리를 잡아대었지만 강 씨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를 등에 업고도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있어요.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겨울이 되자 더 힘들어졌습니다. 찬바람에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져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열이 나서 보채는 날에도 장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그럴 때면 옆 가게 아주머니가 잠깐 봐주곤 했습니다. 하루 쉬면 사흘 굶어요. 현우 밥값이라도 벌어야죠. 아픈 아이 옆을 지키고 싶어도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는 시장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비린내와 더위 때문에 속이 메스꺼웠지만 참았습니다. 현우가 조금씩 자라면서 유치원비가 필요했고 옷도 사줘야 했고 아프면 병원비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다른 아이들만큼 깔끔한 책가방과 운동화를 사주고 싶어서 강 씨는 밤늦게까지 부업을 했습니다. 낮에는 생선 장사, 밤에는 내복 바느질 일을 받아다가 했습니다. 우리 현우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지. 중학교 때는 현우가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강 씨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 일을 마치고 나면 오후에는 청소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현우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야지. 우리 현우가 대학 못 갈 이유가 어디 있어?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다고 말하고 싶어도 아들의 눈을 보니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 씨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하루 한 끼로 버티는 날도 많았고 겨울에도 연탄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현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강 씨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라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때 현우가 한 약속이 강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우는 인생을 함께 하고 싶은 아가씨가 있다며 은영 씨를 데리고 왔던 겁니다. 현우가 은영 씨를 소개했을 때도 강 씨는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은영 씨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현우 잘 부탁해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아도 이해해 주세요. 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은영 씨의 대답은 예의 바른 편이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그냥 낯을 가리는 성격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도 강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집 계약금을 보태주었고 예단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은영 씨 가족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결혼식 날에도 강 씨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영 씨 가족들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앞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강 씨는 검은색 정장만 입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강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강 씨는 아들이 해주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강 씨에게는 아들의 행복이 전부였으니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올라가는 버튼을 누르며 강 씨는 그 모든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길고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현우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견딜만 했습니다. 이제 현우도 가정을 꾸렸으니 나도 좀 편해지겠지. 강 씨는 그런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강 씨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 씨를 실은 엘리베이터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더니 곧 12층에서 멈췄습니다. 강 씨는 무거운 반찬 봉지를 다시 한번 단단히 잡고 내렸습니다. 아들이 사는 1205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조금 더 길게 눌렀습니다. 그제야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고 인터폰 너머로 익숙하지만 왠지 시큰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강 씨는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영아, 나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은영 씨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서 있었는데 표정이 그리 반갑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강 씨는 그래도 밝게 웃으며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응, 현우 목소리가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 그래서 반찬 좀 해서 왔어. 은영 씨는 대답 대신 그냥 문을 닫고 슬리퍼를 내주었습니다. 강 씨는 신발을 벗으며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과 새로 산 듯한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이 참 예쁘게 꾸며놨네. 우리 손주들은 어디 있어? 아직 학원에서 안 왔어요. 은영 씨는 소파에 앉으며 스마트폰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서서 어색하게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현우는 언제 와? 오늘 야근이라 늦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다나 봐요. 그 말을 듣고 강 씨는 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말에 역시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찬 좀 해왔어. 냉장고에 넣어둘까? 강 씨가 들고 온 큰 봉지를 들어보이자 은영 씨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네. 주세요. 하지만 봉지를 받아들면서도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부담스럽다는 표정으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강 씨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우와 은영 씨 그리고 예쁜 손주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은영 씨가 반찬통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은영 씨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잠깐 마트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벌써 나간다고 하니 말입니다. 아,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갈까? 아니에요. 금방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은영 씨는 서둘러 가방과 외투를 챙기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금방 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쾅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강 씨는 갑자기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려왔고 아들 집은 강 씨를 차갑게 휘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은영 씨의 반응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도 바쁠 수 있지.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많으니까. 강 씨는 스스로를 달래며 TV 리모컨을 찾아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고 은영이의 차가운 표정만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은영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영이는 금방 온다고 했는데 벌써 1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강 씨는 목이 말라서 주방에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주방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신형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그리고 예쁜 그릇들까지. 강 씨가 현우를 키울 때 썼던 낡은 가전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자신이 가져온 반찬통들이 한 구석에 밀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자리를 차지하기 싫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자신도 이 집에서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강 씨는 개수대 옆에 놓인 예쁜 수건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인 고급스러운 수건이었습니다. 주위에 닦을 만한 수건이 보이지 않았기에 사용해도 되겠지 하고 꺼냈습니다. 그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니 정말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아, 이거 참 좋네. 어디서 산 건지 나중에 물어봐야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강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말입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을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 씨가 돌아온 모양이었기에 강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의 표정이 나갈 때보다 훨씬 더 굳어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을 그대로 따라가 보니 그 시선이 주방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집안에 감돌기 시작했고 강 씨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목소리도 아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강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밝게 대답했습니다. 응, 여기 있어. 다녀왔구나. 은영 씨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더니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방에서 뭔가를 찾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찬장 문을 열고 닫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강 씨는 궁금해서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영 씨는 개수대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던 동작을 멈추고 개수대 옆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영 씨는 무언가를 본 듯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곳곳 은영 씨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에는 분명히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노성에 깜짝 놀라 주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은영 씨는 개수대 옆 수건거리를 가리키며 서 있었습니다. 아까 강 씨가 사용했던 그 예쁜 꽃무늬 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수건 사용하셨어요? 강 씨는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 응, 손 씻고 닦았는데 왜? 그 순간 은영 씨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이걸 쓰셨다고요? 강 씨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고작 수건 하나 쓴 것 가지고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야? 수건이 좀 좋더라. 어디서 산 거니? 어머니, 이건 그냥 쓰는 수건이 아니에요. 은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백화점에서 특별히 주문해서 산 손님용 수건이라고요. 강 씨는 그제야 상황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는 몰랐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해. 몰랐어. 하지만 은영 씨는 강 씨의 사과를 받아들일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몰랐다고요?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니에요. 은영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함께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수건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제가 특별한 날을 위해서 아껴두고 있던 건데? 강 씨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은영 씨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말에 주눅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몰랐어. 그냥 평범한 수건인 줄 알았지. 평범한 수건이요? 어머니, 이게 평범해 보여요? 은영 씨는 수건을 손에 들고 강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거예요. 일반 수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은영 씨의 반응은 여전히 과도해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조심할게. 하지만 은영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심한다고요? 어머니,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말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도 제가 냉장고에 넣어둔 과일 허락도 없이 드시고, 또 그전에도 냉동실에 있던 고기 마음대로 꺼내서 쓰시고. 강 씨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가족끼리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나는 그냥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다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이건 예의의 문제라고요. 은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강 씨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은영 씨의 말투가 너무 공격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은영아, 그래도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심하게요? 제가 심하게 말한다고요? 은영 씨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머니야말로 너무 심하세요. 남의 집에 와서 허락도 없이 이것저것 함부로 쓰시고. 남의 집이라는 말이 강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이 50년 동안 피땀 흘려번 돈으로 마련해준 집인데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린 건가 싶었습니다. 남의 집이라니. 은영아, 그 말은 좀. 사실이잖아요. 이제는 저희 집이에요. 어머니 집이 아니라고요. 그 말이 강 씨의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며느리의 격한 말에 강 씨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도 바쁘고 준비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강 씨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아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영 씨의 날선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들을 생각해서 참으려고 했습니다. 은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게. 하지만 은영 씨는 멈출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강 씨가 맥을 추리지 못하자 오히려 더욱 격해져 갔습니다. 어머니, 말로만 그러시면 뭐해요?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였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게, 내가 너무 무신경했나 보네. 네, 맞아요. 정말 무신경하셨어요. 은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래요. 자기 편한 대로만 하시고
저희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하시고. 강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아들 가족을 위해서 한 일들인데 이렇게 원망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정말 현우랑 너희들 생각해서. 생각해서요? 정말요? 은영 씨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싫다고 할 때는 왜 안 들으세요? 항상 어머니 맘대로만 하시잖아요. 강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존중하려고 노력했는데 언제 자신이 그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건지 강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아이들 간식 사다 주신다고 하시길래. 됐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냥 사오시고. 그런 일이 있었나 싶었지만 강 씨에게는 손주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건 손주들이 좋아할까 봐서. 그게 문제라고요. 어머니는 맨날 그런 식으로 저희 의견은 무시하고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만 하세요. 은영 씨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소리를 지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강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스트레스의 원인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스트레스를? 당연하죠. 어머니 오시면 저는 온종일 신경 쓰느라 지쳐요. 그 말이 강 씨의 마음을 깊이 상처냈습니다. 자신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상대방에게는 그냥 부담이었던 거였구나. 강 씨는 며느리의 말에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정말 몰랐어. 하지만 은영 씨는 강 씨의 상처받은 마음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면 좀 조심해주세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 있다고요. 강 씨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 그런데 은영 씨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은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오시는 반찬들도 부담이에요. 저희 입맛이랑 안 맞는 것도 많고 냉장고도 꽉 차서 저희가 넣을 게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 씨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부담이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내 음식이 부담이었어? 네, 솔직히요. 어머니는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워요. 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는 그동안 쌓인 울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럽고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강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처음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은영아, 그래도 나는 현우 엄마잖아. 아들 보러 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은영 씨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나이 드셨으면 좀 더 철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 말이 강 씨에게는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나이 드셨으면 철이 들어야 한다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철이 들어야 한다고? 네, 맞아요. 어른이시면 분별력이 있어야죠. 강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좋아, 내가 철이 없고 분별력이 없다는 거지?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아니야, 맞는 말이야. 내가 정말 분별력 없는 늙은이구나. 강 씨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영 씨의 얼굴에는 조금 당황한 기색이 보였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 미안해. 강 씨는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들에게는 짐이라는 걸 너무나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주방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강 씨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에 가야 할지 머릿속이 어지러졌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강 씨의 머릿속에는 은영 씨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이 드셨으면 철이 들어야 한다.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반찬도 부담스럽다. 각각의 말들이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강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기에 마치 몇 살이나 더 늙어 보였습니다. 1층에 내려서 아파트 단지를 나가는 동안에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설렘을 안고 걸었던 그 길이 이제는 절망의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도 강 씨는 제대로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는 순간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와도 탈 기운이 나지 않았던 강 씨는 버스 지나가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버스가 왔을 때야 겨우 올라탄 강 씨는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볼까봐 고개를 돌려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기에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아서 크게 티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강 씨가 허망한 얼굴로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3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오늘은 거의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더욱 적막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이 이렇게 서늘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강 씨는 불도 켜지 않은 채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자 중얼거리며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였을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일들이 전부 잘못된 것이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해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50년, 내가 50년을 뭘 위해 살았나? 그때서야 제대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러움, 분노,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밤늦게까지 울고 나서야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강 씨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정말로 막막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목표가 전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한테도 환영받지 못한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동안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기에 밤이 깊어져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로부터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는 분노가 서서히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들이 왜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강 씨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그동안은 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강명숙이라는 사람을 위한 삶을 말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정하는 거야. 강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야. 강 씨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7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강 씨가 처음으로 한 건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건 아니었지만 오늘은 기분이 달랐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이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영업시간이 아니라서 자동응답만 나왔지만 강 씨는 메모지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두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모든 통장 정리, 집 등기부등본, 혼자 중얼거리며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들을 위해 모아온 돈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쓸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마자 강 씨는 집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강 씨는 순서가 되자마자 창구 직원에게 자신의 모든 금융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며 꽤 금액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 자신도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몰랐던 돈이었기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년 동안 조금씩 아들을 위해 모아온 결과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모았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은행 일을 마치고 나온 강 씨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예전에 지나다니며 봐두었던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중개소 사장인 김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집을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매매요? 전세요? 전세요. 혼자 살 만한 깔끔한 곳으로 찾고 있어요. 김 씨는 강 씨의 나이를 보고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보통 이 나이의 어르신들은 자녀들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녀분들과 상의는 해보셨어요? 상의할 필요 없어요. 제 일이니까. 강 씨의 단호한 말투에 김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을 원하세요? 너무 크지 않아도 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깔끔한 곳으로요. 김 씨는 컴퓨터를 뒤지며 적당한 매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좋은 곳이 하나 있네요.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투룸형 오피스텔인데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보러 갈까요? 그 오피스텔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고 무엇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창문도 크고 햇볕도 잘 들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정말요? 다른 것도 더 보시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강 씨는 그날 바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강 씨의 결단력에 놀라워했습니다. 보통은 며칠 고민하시는데 정말 빠르게 결정하시네요. 인생은 짧잖아요. 고민할 시간에 실행하는 게 낫죠. 계약을 마친 후 강 씨는 가구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새 집에 들어갈 가구들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평생 낡은 가구들만 써왔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사고 싶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니 예쁜 가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소파, 침대, 식탁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투룸에 들어갈 가구 일체를 사려고 해요. 직원은 강 씨를 가구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실용적인 가구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파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침대도 이걸로 하고 식탁도 이 작은 걸로 주세요. 평생 마음대로 쇼핑을 해본 적이 없던 강 씨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격도 따지지 않고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랐습니다. 배송 예약까지 마무리한 후 집으로 돌아온 강 씨는 친구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큰 결정을 혼자만 알고 있기엔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영수가 나야. 명수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나 큰 결심을 했어. 무슨 결심? 이사 가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이사? 갑자기 왜? 말하면 길어. 나중에 만나서 자세히 얘기할게.
야, 그런 중요한 얘기를 전화로 대충 하면 어떡해? 당장 만나자.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우리 단골 카페에서 만나. 1시간 후에. 강 씨는 전화를 끊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영숙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녀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초라하고 슬퍼 보였는데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강 씨는 집을 나서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영숙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강 씨는 영숙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명수가 얼굴이 완전히 다르네. 무슨 일이야? 앉아서 천천히 얘기할게. 강 씨는 어제 있었던 일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건 사건, 은영 씨와의 갈등, 그리고 오늘 내린 결심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며느리가 정말 너무했네. 영숙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나이 드셨으면 철이 들어야 한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도 처음엔 정말 속상했어.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고마워. 고맙다고. 무슨 소리야? 그 일이 없었다면 계속 눈치 보며 살았을 거야.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 영숙 씨는 강 씨의 변화된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투룸으로 이사하기로 한 거야. 응, 오피스텔도 계약했고 가구도 주문했어. 와, 정말 빠르네. 나도 놀랐어. 영수가 나 76살이야.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그 시간마저 남의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잖아. 영숙 씨는 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너 정말 잘 결정했어. 나도 응원할게. 강 씨는 친구의 따뜻한 지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영수가. 너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더 확신이 서. 그런데 현우는 뭐라고 안 해? 아직 말 안 했어. 이사 가고 나서 연락할 생각이야. 그게 좋겠다. 미리 말하면 말릴 거야. 강 씨와 영숙 씨는 그날 오후 내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하며 지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의했습니다. 명수가 우리 노인복지관에 가입해보는 건 어때? 거기서 프로그램도 많이 해. 어떤 프로그램? 요가도 있고 컴퓨터 교실도 있고 노래 교실도 있어. 나는 서예 배우고 있어. 그거 좋겠다. 나도 뭔가 배워보고 싶었어. 일주일이 지나고 강 씨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구들이 모두 배치되고 나니 정말 깔끔하고 예뻤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이 자신의 취향대로 꾸며진 공간이라는 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사한 지 며칠 후 강 씨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연락이 없으시더니 어떻게 지내세요? 현우야, 엄마가 이사했어. 예? 이사요? 어디로요?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어.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현우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게 무슨? 혹시 지난번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것도 있지만 어차피 갈 길이었어. 강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슬프거나 화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끼리 떨어져 살면 어떡해요? 현우야, 너도 이제 너의 가정이 있잖아. 엄마는 엄마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 잘 살고 있어. 새 집도 예쁘고 할 일도 생겼고.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강 씨는 정말로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서예 수업을 들었고 수요일에는 영숙 씨와 함께 요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어느 날 강 씨는 서예 작품을 완성하고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붓으로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서예 선생님도 실력이 많이 늘었다며 강 씨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집에 돌아온 강 씨는 완성한 작품을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예쁘게 들어오는 작은 집이었지만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현우는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나빠진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니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강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7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수건 하나로 시작된 갈등이었지만 결국은 강 씨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준 셈이었습니다. 이제 강 씨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